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와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의 싸움, 국공내전 4부입니다. 국공내전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는 만성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청나라 멸망 이후부터 군벌들의 난립으로 경제가 엉망인 상태였죠. 이걸 북벌을 통해 군벌들을 정리한 장제스가 국민당 정부의 재정부장 숭쯔원이 경제개혁에 나서서 어느 정도 복구를 하지만 중일전쟁으로 인해 중화민국의 경제는 다시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중일전쟁이 끝나고 장제스는 경제개혁보다는 공산당 토벌이라는 내전을 더욱 확대하면서 군사비 지출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어나고 중화민국의 경제는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무너지고 있었죠. 이래서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중국인들도 많았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국가가 완전히 붕괴되고 공산당과의 내전에서도 불리하다고 판단한 장제스 총통은 1948년 그제서야 중화민국의 행정원장 웡원하오에게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정원장 웡원하오, 재정부장 왕윈우, 중앙은행의 위홍준은 신권 화폐를 만들어서 기존의 화폐들을 모두 신권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통해 경제난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국민당 정부 행정부는 숭쯔원 등 원로 재정 전문가들을 비롯해 서양의 재정 고문단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자문을 구한 모든 사람들은 화폐 개혁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할 수 있으며 단기간 내에 진행하기엔 위험도가 크고 현 중화민국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산당과의 내전을 멈추고 군사비 지출을 확 줄이는 것만이 답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장제스가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결국 국민당 정부 행정부는 자문단들의 자문을 모두 무시한 채 1948년 8월 재정경제긴급처분령을 내려 화폐 개혁을 단행하기로 합니다. 재정경제긴급처분령이라는 화폐 개혁은 300만 대 1의 비율의 새로운 신권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권 300만 위안을 은행에 가면은 신권 1위안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오로지 신권만 통용이 가능하게 했으며 금, 은, 달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전 국민에게 보유하고 있는 금, 은, 달러를 은행에 납부하라는 엄포를 넣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물가는 치솟고 있어서 특히 상류층들 중심으로 금, 은, 달러 그리고 고가의 물품들을 숨기기 시작하죠. 국민당 정부는 주요 경제 대도시들을 위주로 화폐 개혁을 추진한다면 다른 도시들도 잇따라 따를 것이라고 예측해서 텐진, 광저우, 상하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화폐 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텐진과 광저우에서는 화폐 개혁의 위험성을 느끼고는 강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죠. 더군다나 광둥성에 성장했던 숭쯔원은 처음부터 이 화폐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강력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하이는 달랐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장제스의 아들이었던 장진궈를 경제 독도 보조원으로 삼아 상하이로 보냈습니다. 장진궈는 화폐개혁 실무자 중 한 사람으로 이 화폐개혁을 어떻게든 상하이에서 성공시키겠다는 의혹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진궈는 상하이에서 아주 강도 높은 화폐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국권을 신권 지폐로 바꾸는 거야 뭐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문제는 신권 지폐 외에 통용되는 금, 은, 달러 등의 유통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에게 금, 은, 달러 등을 전부 국가에 납부하라고 했으나 당연히 누가 납부합니까? 다 숨겨놓지. 장진궈는 수천에 달하는 병력들을 상하이에 풀어 상하이 시민들의 금, 은, 달러 등을 강압적으로 전부 압수 및 몰수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금, 은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다르죠. 부자들은 강제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당국에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진궈는 어떻게든 물가를 잡아야 한다며 상하이 내 상인들로 하여금 고정 가격을 정해주고 강제적으로 그 가격의 물건들을 시중에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진궈가 정한 그 가격이 사실상 상인들에게는 그 어떤 이익도 남길 수 없는 오히려 손해만 보는 가격이었던 겁니다. 장진궈의 강도 높은 가격 통제 정책에 불만을 품은 상인들은 철시를 한다든지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나왔죠. 분노한 장진궈는 상공인들을 체포하여 징역형을 때리며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이렇게 상하이에서 장진궈는 부유한 상류층 및 상공인 계층들과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비단 상하이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물가 통제 정책과 화폐 교환 그리고 금, 은, 달러 및 귀금속 납부 홍보 덕에 순간적으로 물가가 잡히긴 잡힙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부자들은 절대 금, 은, 달러를 납부하지 않고 몰래 숨기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공인들이 워낙 분노하여 중국 전역에서는 암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암시장이 공개시장보다 훨씬 커져버렸고 생필품조차 암시장이 아니면 구입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암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죠. 결국 물가가 잡힌 일시적인 현상은 아주 잠시였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곳곳에서는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원장 웡원하오는 경제관료회의를 열어 작금의 화폐개혁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재정경제 긴급처분령을 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상하이에 있던 장진거를 10월 30일 다시 난징으로 불러들였고 행정원장 왕원하오도 사퇴해버렸죠. 1948년 8월에 시작한 국민당 정부의 화폐개혁은 10월 약 3개월 만에 대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물가는 전혀 잡히지 않았고 계속 물가는 치솟았죠. 국민당 정부의 경제난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었죠. 그런데 군사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개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요? 가뜩이나 강경책으로 인해 민심만 잃어버리고 말이죠. 국민당 정부의 실패한 화폐개혁으로 중국 내 민심은 더더욱 중국 공산당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948년 9월 말 진안 전투에서 승리하여 애초 계획했던 3대 전역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중국 공산당은 본격적으로 국민당 정부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한 3대 전역 전쟁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투가 수행된 전역은 만주에서의 싸움이었습니다. 만주의 주둔 중이었던 인민해방군의 제4야전군, 즉 동북야전군이 린베아오 사령관을 주도로 1947년 말에서부터 1948년 초 동계 대공세를 통해 국민당군에게 대대적인 반격을 가해 이제 지린성의 성도인 창춘과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1948년 봄부터 린베아오의 공산군은 창춘을 말려 죽이겠다는 전략으로 창춘을 완벽하게 포위하여 주변에서 오는 모든 물자를 차단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선양과 창춘 외에도 동북지역에 아주 국민당군이 주둔 중이었던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레만과 딱 붙어있고 요동반도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진저우라는 곳이었죠. 이곳 진저우를 만약 공산군이 점령한다면 중국 본토와 선양 사이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선양도 고립되어 버리죠. 당시 베이핑에도 국민당군이 주둔 중이었는데 그럼 선양과 베이핑 사이 국민당군의 보급선을 끊어버릴 수가 있었죠. 1948년 9월 린베아오의 25만 제4야전군 공산군이 진저우로 향했습니다. 린베아오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진저우가 공격을 받으면 분명히 선양에서 지원병을 보내줄 텐데 그 지원 부대들을 매복해서 전멸시키면은 선양 내 군사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거양득을 생각했죠. 린베아오의 공산군은 9월 말이 되면 진저우를 완벽하게 포위합니다. 선양에서는 지원군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선양에서 보내주는 병력을 매복해서 격파하겠다는 린베아오의 계획은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1948년 10월 14일 진저우는 함락되었고 국민당군 8만 명이 포로가 되었죠. 장제스는 선양 측에 연락해 당장 진저우를 탈환하라는 엄명을 내려 별 수 없이 지원부대가 진저우 함락 이후 선양으로 출발했지만 지원부대 역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헤이산 부근에서 공산군의 공격을 받아 바로 항복해버렸죠. 그리고 문제의 창춘은 지옥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창춘 내에 있던 10만 명의 국민당군과 50만 명의 시민은 기아에 시달리고 있었고 거리와 도로 곳곳에서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인육을 먹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죠. 장제스는 창춘에 주둔 중이던 총사령관 지린성의 주석 정동거에게 이미 진저우까지 빼앗긴 상황에서 창춘을 고집할 수가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 포위를 뚫고 도주하라고 창춘을 이제 그만 버리자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정동거는 창춘 탈출을 준비했습니다. 작전날은 10월 18일 창춘 내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창춘에 주둔 중이던 국민당군 병력은 신7군단과 제60군단이었는데 신7군단은 국민당 정부에서 직접 만든 중앙군 직계 조직과 만주군이 혼합되어 있던 부대였던 반면 제60군단은 윈난성 출신으로 꾸려진 부대를 만주로 보낸 부대로 두 군단은 출신이 아예 달랐습니다. 창춘에 있던 총사령관 정동거는 노골적으로 신7군단과 제60군단을 차별했고 신7군단도 제60군단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창춘 포위전 초반 어느 정도는 이제 항공기로 창춘에 보급품이 전달되고 있을 때에는 보급품이 신7군단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결국 탈출 고작 이틀 전이었던 10월 16일 제60군단은 공산군에게 항복해버리고 곧바로 신7군단을 공격했습니다. 내부 공격에 정동거의 탈출 작전은 무산됐고 정동거는 항복 권유를 무시한 채 어떻게든 잔여 병력을 데리고 싸웠습니다. 19일이 되면 창춘 절반이 공산군에게 넘어가고 20일에는 신7군단의 군단장마저 항복, 21일 저우원라이의 설득으로 정동거도 항복합니다. 5개월의 포위전의 끝에 창춘시에서는 아사자만 6만 명에 달했습니다. 창춘 함락 이후 공산군 제4야전군의 린베아오는 전 병력을 데리고 마지막 랴오닝성의 성도 선양으로 향했습니다. 선양의 국민당군 사령관 웨이리 황은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10월 30일 비행기를 타고 선양을 탈출했습니다. 11월 1일 선양에 남아있던 국민당군도 모조리 항복하면서 선양마저 함락되었습니다. 이렇게 린베아오의 제4야전군이 만주 전체를 차지하며 3대 전역 중 하나인 랴오선 전역은 공산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948년 10월 동북 만주 지역에서는 창춘과 선양마저 공산군 제4야전군에게 무너지면서 국공내전의 3대 전역 중 하나였던 랴오선 전역이 가장 먼저 공산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3대 전역 중 다른 두 곳은 먼저 오늘날의 베이징인 베이핑과 텐진 일대로 핑진 전역이라고 부르며 다른 하나는 수도 난징으로 직공할 수 있도록 장강 쪽으로 내려가는 화이하이 전역이 있었습니다. 공산군은 1948년 11월 곧바로 핑진 전역과 화이하이 전역에 동시적으로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화이하이 전역은 지난 전투에 참여했던 류보총 덩샤오핑의 제2야전군 그리고 천이 수이가 이끄는 제3야전군이 담당하였습니다. 화이하이란 화이허 강이 흐르는 일대를 일컫는 말로 화이허 강은 수도 난징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해주던 강이었습니다. 만약 공산군이 화이허 강을 건너버리면 난징까지 바로 뚫리는 것이었죠. 따라서 국민당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산군이 화이허 강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제2-3야전군에게 장수성의 쉬저우를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장수성의 쉬저우가 화이허 강의 하류 끝자락이거든요. 쉬저우를 향하는 공산군이나 쉬저우를 방어하는 국민당군이나 양측이 모두 60만의 병력이었습니다. 다만 공산군은 지난 전투의 승리로 그리고 바로 얼마 전 랴오선 전역에서 공산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기가 충천해 있던 반면 국민당군은 지난 전투에서 패배한 부대들로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공산군은 쉬저우를 향하는 모든 철로들을 장악하거나 파괴하여 쉬저우를 고립시킨 뒤 쉬저우를 포위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진 쉬저우의 국민당군은 더 부대 분위기가 암울해지고 있었죠. 심지어는 쉬저우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부대도 있었습니다. 공산군이 쉬저우를 압박하고 포위하는 과정에서 쉬저우 인근의 국민당군 부대들도 쉬저우로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황바이타오가 이끄는 국민당군 제7병단이 수이가 이끄는 제3야전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는 쉬저우로 다 가지 못한 채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7병단은 총 18개의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쉬저우에 있던 총사령관 류츠는 추칭위안이 이끄는 제2병단과 리미가 이끄는 제11병단을 보내 황바이타오의 제7병단을 구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리미의 제11병단은 공산군의 방해로 진군이 마비되어 가로막히고 말았고 추칭취안의 제2병단은 충분히 7병단을 구출해줄 수 있었지만 평소에 7병단의 황바이타오와 사이가 좋지 못했던 추칭위안은 7병단 구출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추칭취안은 7병단을 도와주지 않았고 7병단의 18개 사단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황바이타오 역시 전사했죠. 난징에 있던 장제스는 쉬저우를 고집할 수 없음을 알고 병력이라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공산군에게 빼앗긴 안후이성의 수저우를 반드시 탈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저우는 난징으로 곧바로 올 수 있는 철로가 지나고 있었기에 쉬저우에 있던 병력을 전부 수저우를 통해 난징으로 오게 한 다음 난징 방어 병력을 강화할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쉬저우는 지금 고립되어 있잖아요. 장제스는 허난성에 주둔 중이던 황해이의 제12병단을 수저우로 이동시켰습니다. 장제스는 제6병단과 제8병단에게도 수저우로 향하라고 지시했으나 제6병단과 제8병단은 현재 공산군이 철로를 파괴하고 있는 터라 빠른 속도의 행군을 하기가 어렵다며 진군을 늦추었고 그 사이 황해이의 제12병단은 돌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류보청이 이끄는 공산군 제2야전군이 곧바로 황해이의 제12병단을 공격하러 갑니다. 황해이의 제12병단은 화이어 강이 흐르는 난핑지라는 곳에서 공산군과 맞닥뜨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전이 치러지고는 공산군이 난핑지에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황해이 12병단이 난핑지를 점령한 후 화이어 강을 넘어 더 진군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는 공산군의 유인전이었습니다. 공산군은 황해이의 12병단을 완벽하게 포위하도록 12병단을 유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공산군은 수저우 인근 쌍두이지라는 곳에서 황해이의 12병단을 완벽하게 포위합니다. 심지어는 12병단 안에 있던 공산군 첩자들의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공산군의 화둥야전군이 지원을 오고 있던 다른 국민당군을 막고 1948년 12월 중원야전군이 쌍두이지에서 일제히 황해이 12병단을 공격했습니다. 12병단은 포위를 뚫어보려고 했지만 무리였죠. 장제스는 우한을 지키고 있던 바이충씨에게 안후이성의 수저우로 가서 12병단을 구출하라 했으나 바이충씨는 병력을 함부로 움직이면 우한과 후베이성이 위험하다며 거절합니다. 이렇게 12만 명의 황해이 12병단은 전멸합니다. 황해이는 포로가 되어버렸죠. 이렇게 장제스의 수저우 탈환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이제 쉬저우에 있는 병력을 수저우로 보낼 수도 없고 난징으로 불러들일 수도 없게 되었죠. 장제스는 쉬저우에 있는 부대에게 어떻게든 포위를 뚫고 후퇴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희생을 감내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며 포위망을 돌파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전멸당했죠. 1949년 1월 쉬저우도 결국 함락되었고 이로써 화이하이 전역이 끝이 났습니다. 난징으로 가는 최종 방어선이 뚫린 겁니다. 1948년 11월부터 1949년 1월까지 화이하이 전역에서 66일 동안 싸워 공산군 사상자 13만 명, 국민당군 사상자 55만 명이 나왔습니다. 국공내전의 3대 전역 중 랴오선 전역, 화이하이 전역에 이은 마지막 전역은 베이핑과 텐진 일대에서 일어났던
핑진 전역이랍니다. 1948년 11월 랴오선 전역이 끝나자 공산군은 북쪽에서 핑진 전역을, 남쪽에서는 화이하이 전역을 동시에 전개했습니다. 화이하이 전역을 담당했던 공산군은 중원 야전군과 화동 야전군에 해당하는 제2, 3야전군이었다면 핑진 전역은 다섯 번째 야전군이었던 내륙전의 화북 야전군과 랴오선 전역을 승리로 이끌었던 린비아오의 제4 야전군이 담당했습니다. 랴오선 전역에서 패배한 국민당군의 패전병들 상당수가 베이핑과 텐진 일대로 몰려들었거든요. 핑진 전역을 사수하는 국민당군의 수장은 화북 비적 소탕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푸조이 장군이었습니다. 1930년대 초 만주사변, 열하사변을 통해 내몽골로 진출하려던 일본군을 막아내며 승리로 이끌었던 명장이었죠. 중일전쟁 당시에는 전쟁 내내 화북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우던 부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중일전쟁이 끝나자 베이핑에 주둔하면서 화북 비정 소탕사령부의 사령관을 맡았던 거죠. 푸조이는 공산군의 공격에 대비하고자 장자커우, 베이핑, 텐진 세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어하면서 그 사이사이에도 진을 치고 방어벽을 견고하게 치며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핑진 전역을 담당하는 국민당군은 다 합하면 250만 명 정도였으며 이에 핑진 전역을 향해 진격하던 공산군은 10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국민당군 250만 중 상당수는 허수였습니다. 랴오선 전역에 패전병들도 많았기 때문에 사기가 매우 좋지 않았죠. 푸조이는 전면전을 치르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기에 내륙전과 린비아오에게 평화회담의 의사를 제안했으나 마오쩌둥이 거절합니다. 마오쩌둥은 무작정 평화회담을 거절한 건 아니고 그나마 유리한 상황에서 회담을 진행하고자 내륙전과 린비아오에게 화북 지역의 주요 철로와 철도들을 점령하거나 파괴해서 핑진 전역의 국민당군을 고립시키도록 했습니다. 결국 푸조이가 가장 아끼던 부대 제35군단이 베이핑 인근 신바오 안에서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푸조이는 12월 제35군단을 구해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공산군 측에 제35군단을 무사히 베이핑으로 보내주는 조건의 평화회담을 제안했죠. 그 대가로 공산군이 베이핑에 수립한 정부에 본인도 협조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린비아오는 핑진 전역에 걸쳐있는 모든 국민당군을 공산군으로 소속시킨다는 조건을 더 내걸었습니다. 푸조이는 매우 고심했습니다. 이는 평화회담이 아닌 항복이나 다름없었죠. 푸조이가 고민하며 시간이 흐르는 사이 공산군은 푸조이를 압박하기 위해 텐진을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텐진은 워낙 견고한 방어시설 덕에 푸조이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는데 29시간 만에 국민당군 13만 명이 참패하고 텐진이 공산군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죠. 그리고 베이핑을 완전히 포위하고는 푸조이를 압박했습니다. 또 그때 화이하이 전역에서 국민당군이 패배했다는 정보까지 전해지자 푸조이는 절대 전세를 뒤바꿀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할 때 공산당원이었던 푸조이의 딸이 마지막으로 푸조이를 설득했고 푸조이는 1월 19일 공산군이 내건 모든 조건에 서명하였습니다. 1월 23일 항복에 거부하던 인원은 비행기를 타고 난징으로 떠나버렸고 1월 31일 공산군은 베이핑에 입성했습니다. 이때 푸조이는 나에겐 죄가 있다라는 말을 하며 이후 평생을 이때의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3대 전역에서 모두 공산군이 승리하였고 국민당 정부는 더 이상 전세를 뒤집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당 정부는 어떻게 될까요? 1949년 1월이 되면 3대 전역에서 공산군이 모두 승리하면서 장강 이북의 중국당은 전부 중국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화민국의 국민당 정부 직할령은 양쯔강 이남으로 제한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당군이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은 제로였고요. 3대 전역에서의 싸움이 끝날 무렵 국민당군은 국공내전 초기 300만 명이 넘었던 병력이 200만 명으로 줄어 있었으며 중국 공산군은 국공내전 초기 100만 명 규모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국민당군은 정예부대가 아니었으며 국민당군의 주력 부대는 사실상 전부 소멸했죠. 공산군이 이토록 강력했던 것일까요? 바로 몇 년 후 공산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미군과 싸운 것을 보면 현대전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고 보급이나 물자 그리고 장비들이 질적으로 현격히 떨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당군을 상대로 연전연승할 수 있었을까요? 공산군이 강했다기보다는 국민당군의 문제가 컸습니다. 국민당군의 부대 편제가 옛 각 지방별 군벌 부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부대별로 협조적이지도 못했고 조직적이지도 못했습니다. 부대별로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컸죠. 반면 공산군은 공산주의라는 사상 아래 엄청난 단결력을 보여주었고 말이죠. 역시 전쟁은 군대의 조직력이 전투력을 의미한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아울러 국민당 내부에는 화폐개혁 실패 이후 만성적인 경제난이 해결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미국조차 장제스의 능력에 개탄하며 장제스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부총통이었던 리중련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장제스는 군사적 경제적 몰락에 책임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자 1949년 1월 21일 총통직에서 하야했습니다. 그리고 부총통이었던 리중련이 총통 대리를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리중련은 광시성이 군벌이었던 개개군벌의 수장으로 한때 장제스와 함께 북벌에 나서 장제스가 베이징 정부를 무너뜨릴 때 혁혁한 공을 세우며 장제스 국민당군의 핵심 부대로 자리매김했던
활동했던 부대가 리중런의 개개군벌이었습니다. 비록 북벌 완수 후 중원대전에서 장제스에게 항거했지만 전투에서 패배 후 다시금 국민당 정부의 일원이 되었고 중일전쟁 당시에도 국민당군의 주력은 개개군벌 출신의 부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개개군벌을 통솔했던 인물이 리중런이었고 장제스가 하야자 리중런이 미국의 지지를 받아 국민당 정부를 맡게 되었죠. 장제스는 퇴임 후 저장성 시커우로 돌아갔지만 그 스스로는 리중런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엔 장제스의 존재감이 있으니 리중런도 장제스의 말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리중런의 출신인 광시성 개개군벌 출신들은 장제스의 간접적 영향력을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리중런도 점차 장제스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어쨌든 장제스나 리중런이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국민당군이 공산군을 상대로 더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고 더 싸우면 정말 중국 대륙 전체를 홀라당 공산당에게 빼앗길 테니 이쯤에서 전쟁을 그만두는 것이었죠. 그래서 리중런은 중국 공산당과 평화회담을 통해 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리중런은 옛 중국 중세시대 남북조 시대의 역사를 사례로 내세우며 중국을 남북으로 분단하여 국민당 정부의 요체만을 지키려고 했죠.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평화회담 제안을 심히 고민하였습니다. 이대로 싸운다면 분명히 국민당 정부를 완전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대륙이 워낙 넓기 때문에 국민당 정부를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데는 꽤 시간이 투입될 것이고 또 흘려야 하는 피해도 무시할 수는 없었죠. 이미 수많은 공산군도 전사했고 말이죠. 마오쩌둥은 평화회담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1949년 3월 23일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은 기존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허베이성 시바이포에서 나와 베이핑으로 입성하였습니다. 이후 공산당 정부와 국민당 정부의 회담은 베이핑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죠. 리중런은 회담 특사들을 베이핑으로 보내 1949년 4월부터 회담에 착수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남북조 양 정부의 국경을 어디로 할 것인지였습니다. 화이하이 전역 이후 양측은 양쯔강을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국민당 정부 측은 양쯔강을 국경으로 남북의 양 정부 기준을 삼자고 주장하는 쪽이었죠. 반면 마오쩌둥은 아주 강경했습니다. 공산군은 반드시 양쯔강을 넘을 것이고 국민당 정부는 광시성으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죠. 애당초 리중런이 광시성 개개군벌 출신이었으니 말이죠. 만약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후난성까지는 국민당 정부 영토로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민당 정부의 바이춘 씨와 허잉치는 거품을 물고 리중런을 찾아와 공산군이 양쯔강을 넘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리중런도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리중런은 베이핑에 있는 회담 특사들에게 몇 번이고 마오쩌둥을 설득시키도록 했지만 마오쩌둥과 공산당은 매우 확고했죠. 국민당 정부 내부에서는 일단 전쟁을 끝내는 게 더 시급한 일이니 우선은 평화협정에 조인을 하고 공산군의 양쯔강 도강 문제는 추후에 더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충시, 허잉친 등 강경파들은 양쯔강 도강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어떠한 서명 조인도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죠. 물러난 장제스 역시 노바대발하고 있었고요. 리중런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중국 공산당 측 요구에 기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국민당 정부 내 강경파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장제스에게로 몰릴까봐 말이죠. 강경파를 이룰 수 없었던 리중런 총통은 4월 19일 방송을 통해 국민당 정부는 그 어떠한 평화회담도 체결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평화회담은 결렬되었고 마오쩌둥은 4월 20에서 21일 새벽 공산군의 양쯔강 도강 지시를 내렸죠. 한편 중국 공산당은 점점 세력을 확대해가고 있었습니다. 서북야전군인 제1야전군은 펑도허이의 지휘하에 칭하이성, 간수성, 닝샤성으로 진출하고 있었죠. 펑도허이와 싸웠던 국민당군의 서부광, 후중란은 펑도허이와의 싸움에서 패배한 후 쓰촨성으로 후퇴했습니다. 아울러 산시성에서도 오랜 산시성의 군벌이었던 옌시산이 산시성의 성도 타이위안을 두고 내륙전이 이끌던 중국 공산당의 화북야전군과 지속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결국 전투에서 패배하여 타이위안 탈환에 실패한 옌시산은 국민당 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중런의 국민당 정부와 중국 공산당 사이의 평화회담이 결렬되자 마오쩌둥은 중원야전군인 제2야전군과 화둥야전군인 제3야전군에게 전군 양쯔강 도강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이었죠. 국민당 정부도 양쯔강 사수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당 정부에게는 공산당에게 없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이 있었기 덕분이었죠. 리중런과 다른 참모진들은 대부분의 이 전력을 주요 요충지 곳곳에 배치하여 공산군이 어디로 오든 막을 수 있도록 작전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권을 쥐고 있던 탕원부는 장제스의 충실한 신복이었는데 탕원부는 옛 장제스의 결정에 따라 장제스의 고향이나 다름없던
상하이만을 집중 방어하자고 밀어붙였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지만 탕원부는 자신의 지휘권을 동원해 자기 휘하에 있는 병력은 자기 멋대로 모두 상하이로 보내버렸죠. 리중런은 그나마 있는 병력들로 양쯔강 곳곳에 배치하여 방어에 임했습니다. 양쯔강 도강작전에 투입된 중국 공산군의 규모는 약 70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양쯔강 유역 전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양쯔강 가운데를 집중 공격하여 양쯔강을 방어하는 국민당군 병력을 쪼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공산군은 1만 척의 목선을 동원하고 징발하여 양쯔강 허리 부분을 가로질러 양쯔강을 도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해군과 공군까지 가지고 있는 국민당군의 전력이 그렇게 쉽게 깨졌던 것일까요? 엄밀히 말해선 깨진 건 아니었습니다. 큰 전투는 없다시피 했는데요. 양쯔강 사수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당군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별 군벌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부대 간 협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보도 오고 가고 있질 않아가지고 해군과 공군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전력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공산군도 국민당군의 부대와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철로를 따라 교통선을 차단하며 난징으로 진군하였습니다. 4월 22일 난징에 있던 리중런을 포함한 국민당 정부 사람들은 난징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전원 난징을 탈출했으며 4월 23일 공산군은 난징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난징에 있던 청천백일기가 끌어내려지고 중국 공산당의 홍기가 개항되었죠. 리중런은 광저우로 도주하였으며 저장성 시커우에 있던 장제스는 리중런과 다르게 플랜 B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대만이었죠.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